1막 준비 단계 3장 잠재 고객에게 다가가라. 투자 수익률 게임. 마케팅의 거장 존 워너메이커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내가 쓰는 광고비의 절반은 버려지는 돈이다. 문제는 어느 쪽 절반인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이 말은 처음 나온 한 세기 전만 해도 충분히 이해할 만했지만 오늘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각종 기술 발달로 광고 효과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소규모 회사들은 거의 광고 효과를 추적하지 않는다. 관심 고객과 매출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측정하지 않거나 광고 지출의 한 투자 수익률을 추적하지 않는 것은 아마추어 티를 그대로 내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빠르고 쉽고 저렴하게 광고 효과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 웹사이트 분석 및 쿠폰 같은 수단으로 쉽게 광고 효과를 추적할 수 있다. 측정되는 것은 관리될 수 있다. 광고비 지출에서 효과가 없는 매체는 과감히 버리고 효과 있는 매체만 살려나가야 한다. 광고 매체는 마케팅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구성 요소다. 매체는 당신의 제안을 표적 고객에게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다. 라디오, TV, 인쇄물 같은 기존 매체를 사용하거나 소셜미디어, 검색 엔진 최적화, SEO, 이메일 마케팅 같은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각 매체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 모든 매체의 세부 카테고리까지 구분해서 다루는 것은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한 가지 보편적인 조언을 하자면 당신이 광고를 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매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를 고용하라는 것이다. 그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다시 말해 광고는 마케팅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므로 결코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모르는 것을 직접 하려고 하면 그만큼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소셜미디어, 이메일, 웹 같은 온라인 매체를 사용하든 광고용 우편물, 인쇄물, 라디오 같은 오프라인 매체를 사용하든 간에 모든 매체에는 각각의 특징과 기술이 있으므로 경험이 없으면 실패하기 쉽다. 기껏 표적 시장을 확보하고 적절한 제안을 만들었는데 해당 미디어에 대한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몰라 광고 캠페인에서 실패한다면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디렉트 메일에 대한 응답률은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이메일 마케팅을 할 때 사람들이 광고 메일을 열어보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물론 그들은 내 대답에서 특정 수치를 원할 것이다. 그들은 내게 이런 대답을 듣고 싶어 한다. 디렉트 메일에서는 2%의 응답률이 나와야 합니다. 이메일 마케팅에서 20%는 열어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개 마케팅 인프라를 아직 구축하지 못한 사업주들이 자주 이런 질문을 하지만 내 대답은 항상 똑같다.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응답률이 50%가 나와도 광고 효과가 전혀 없을 수가 있고 응답률이 0.01%가 나와도 대성공일 때가 있다. 응답률은 메시지가 표적 고객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당신 회사의 제안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발송 목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등과 같은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러니 응답률이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고 묻는 대신 내 광고 활동이 성공했는지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야 한다. 그렇다면 광고 활동의 성공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다. 광고 활동에 들어간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는가? 다르게 말하면 당신의 광고 활동 ROI는 얼마인가? 이다. 당연히 광고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이 들어간 비용보다 더 적다면 실패한 것이고 얻은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성공한 것이다. 물론 그 광고 활동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더라도 회사 이름이나 제품의 브랜드를 널리 알렸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나이키, 애플, 코카콜라 같은 거대 브랜드가 아니라면 단지 회사 이름이나 브랜드를 널리 알리기 위한 모호한 마케팅에 수천만 달러를 쓸 여유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당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보다는 잠재 고객의 정보를 얻는 데 집중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 나는 마케팅 비용을 화력에 비유하곤 한다. 제한된 화력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사냥에도 성공하고 포획물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와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 당신이 사방으로 총을 난사한다면 목표물들은 놀라서 다 달아날 것이다. 승리를 원한다면 원하는 것을 표적으로 삼고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 더구나 중소기업은 마케팅 비용 대비 확실한 수익을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적은 마케팅 예산을 뚜렷한 목표 없이 쏟아붓는 것은 어린아이가 바다에 오줌을 갈기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매스 마케팅, 당신 회사의 이름이나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것. 게임은 원자폭탄 규모의 화력이 있어야만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중하게 지출 비용과 그에 따른 이득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를 살펴보자.
이해를 돕기 위해 10단위 이하는 모두 0으로 절삭한 작은 숫자로 한다. 당신이 디렉트 메일 광고를 하기 위해 100통의 편지를 보낸다고 가정해보자. 100통의 편지를 인쇄하고 발송하는 비용은 $300다. 100통 중 10명이 응답한다. 응답자 10명 중 2명이 최종적으로 구매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 중 하나인 고객 획득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는 2명의 고객을 확보했고 광고 활동에 총 $300를 썼으므로 고객 획득 비용은 $150다. 2명의 고객에게 판매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회사의 1건의 판매당 $100의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는 손실이 난 광고다. 이 광고 활동에서 획득한 모든 고객에 대해 회사는 $50의 손실을 입었다. 마이너스 ROI. 만일 2명의 고객에게 판매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1건의 판매당 $600의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것은 이익이 발생한 광고다. 이 광고 활동에서 획득한 모든 고객에 대해 회사는 $450를 벌어들였다. 플러스 ROI. 이것은 단순한 예에 불과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응답률이나 고객 전환율 같은 통계 수치가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를 보여준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고객 획득 비용과 마케팅의 결과로 나타나는 실제 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투자 수익률이 되어야 한다.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가장 큰 장점은 마케팅 비용이 훨씬 저렴해진다는 것이다. 표적 광고가 낭비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매스 마케팅보다 더 저렴하다. 예를 들어 당신이 신생아 사진을 찍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일반 잡지에 광고를 내기보다는 뉴마더 같은 잡지에 광고를 내는 쪽이 훨씬 낫다. 일반 잡지 광고에 일반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보다 당신 사업에 맞는 잡지를 골라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고객 전환율도 높아져 고객 획득 비용이 훨씬 더 낮기 때문이다. 표적 시장의 크기가 작을수록 광고 비용이 더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광고를 하는 궁극적 목표는 당신의 잠재 고객이 이렇게 외치게 하는 데 있다. 어머, 저건 사야 해. 모든 사람을 상대한다면 이런 반응은 얻을 수 없다. 고객생의 가치를 고려하라. 위 예에서 광고로 확보한 고객에게 $100의 수익만 내는 경우 그것은 손해를 보는 광고 활동이었다. 그러나 이 예에서 우리는 마케팅의 성공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수치인 고객생의 가치는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광고 활동의 결과 그 시점에서는 $100밖에 벌지 못했지만 그 고객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구매한다면 광고 활동의 효과는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 즉 고객생의 가치를 고려하면 손실을 본 광고처럼 보였던 광고 활동이 사실은 이익을 내는 광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광고로 확보한 고객에게서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매출이 이루어질지를 고려해보자. 예를 들어 당신 회사가 리필이 필요한 프린터나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자동차 또는 이발, 마사지, 보험, 인터넷 접속과 같이 반복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하자. 우리가 광고 활동에서 미리 지출하는 돈을 프런트엔드라고 하고 나중에 이어지는 후속 구매로 버는 돈을 백엔드라고 한다. 이 두 수치가 함께 고객 생애 가치를 구성한다. 생애 가치와 고객 획득 비용은 마케팅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수치다. 응답률과 전환율 같은 그 외의 통계 수치는 그 자체로는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다. 우리는 이 두 핵심 수치를 구하기 위해 그런 기타 통계 수치들을 사용했을 뿐이며 우리의 마케팅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이 두 핵심 수치다.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이 두 수치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지금이야말로 마케팅을 측정하고 그 효과를 명확히 할 때다. 이 두 수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고성장 회사를 구축하는 방법이다. 프런트엔드 제안은 잠재 고객 아직 실제 고객이 아닌 고객에게 당신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잠재 고객은 아직 당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을 좋아하거나 믿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백엔드 제안의 목표는 고객을 창출하고 그들과의 첫 거래에서 최소한 고객 획득 비용을 충당할 만큼의 이익을 얻는 것이다. 그래야만 광고를 계속할 수 있다. 회사의 실제 수익은 그 고객의 반복 구매를 통해 백엔드에서 이루어진다. 때로 초기의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나 기꺼이 감수하라. 왜냐하면 프런트엔드에서 발생한 손실이 백엔드에서 만회되거나 더 많은 이익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구독 사업 모델 회사나 고객생애 가치가 높은 회사에서 주로 나타난다. 하지만 당신 회사의 고객생애 가치와 고객 획득 비용의 정확한 수치를 아직 잘 모른다면 위험한 전략일 수 있으므로 평생 가치 수치를 잘 파악할 때까지는 프런트엔드의 지출로 얻는 수익으로 고객 획득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백엔드 수익과 고객생애 가치를 높이는 방법에 관해서는 8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다. 이것은 당신 회사에 혁명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실패를 반복하던 당신의 광고를 승리로 이끌 것이다. 소셜미디어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현대 광고 매체의 돌파구인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는 민주화되었고 전례 없는 수준의 연결이 가능해졌다. 소위 뉴미디어로 일컬어지는 매체를 통한 광고가 크게 유행하면서 이를 마치 만병통치 마케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와 함께 자칭 소셜미디어 권위자라는 사람들이 등장해 소셜미디어가 모든 마케팅의 미래이며 마케팅 자원의 대부분을 소셜미디어로 돌리지 않는다면 회사가 곧 망할 것처럼 떠든다. 물론 대부분의 과대 광고가 그렇듯이 당신은 사실과 허구를 냉정하게 구분해야 한다. 오해하지 마시라. 나는 소셜미디어 반대론자가 아니다. 나 역시 여러 회사를 운영하면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정기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다만 소셜미디어를 둘러싼 과장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광고 전략에서 소셜미디어 마케팅이 어떤 점에서 적합한지 이해하도록 도와주겠다. 성공적인 광고 활동은 다음 3가지 중요한 요소를 갖춰야 한다. 1. 시장 당신이 메시지를 보내는 표적 시장. 2. 메시지 당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마케팅 메시지 또는 제안. 3. 매체 표적 시장에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 즉 라디오, 광고성 메일, 텔레마케팅, 인터넷, TV 등. 이 3가지 요소를 모두 갖춰야만이 성공적인 광고를 수행할 수 있다. 요약하면 올바른 미디어 채널을 통해 올바른 메시지를 올바른 표적 시장에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광고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황에 맞는 마케팅을 수행하려면 이 개념의 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는 하나의 광고 수단일 뿐 전략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로운 유형의 매체가 나온다고 해서 당신이 오랜 시간 동안 검증해온 마케팅의 기초가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를 확실히 이해한 다음에 그것이 당신 회사에 적합한 매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매체는 성공적인 광고 활동을 위해 올바로 실행해야 할 3가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매체가 광고 활동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모든 유형의 매체는 나름의 특징이 있으며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다. 소셜미디어와 관련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소셜미디어가 이상적인 판매 환경은 아니라는 점이다. 나는 소셜미디어를 사교 모임이나 파티에 비유하곤 한다. 당신은 어쩌면 다단계 마케팅에 빠진 사람의 권유에 못 이겨 그들의 모임에 가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최신 알약이나 약물이 건강에 이롭다는 점을 장황하게 설명한 다음 그 약을 팔거나 새로운 회원을 모집한다. 하지만 당신은 그 자리가 매우 불편했을 것이다. 그들의 행동에서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고 판매 설명이 때와 장소에 부적절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소셜미디어도 마찬가지다. 소셜미디어에서 노골적인 판매와 반복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일반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도망가게 만든다. 하지만 실생활의 사교 모임처럼 소셜미디어도 잘만 맞는다면 나중에 상업적인 관계로 발전할 만큼 관계를 더 가까이 하고 확장하기에 좋은 장소다. 당신 회사에 대한 고객의 감정을 알 수 있고 공개적인 장에서 칭찬이나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내는 고객들과 직접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은 소셜미디어의 가장 큰 가치다. 이것은 회사를 사회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부수적 효과도 가져다 준다. 소셜미디어에서 쉽게 상대방에게 접근하고 비판이나 칭찬에 바로 대응할 수 있다. 고객과 관계를 맺는 과정을 통해 회사에 대한 사회적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잠재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기억하라. 사람들은 회사로부터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물건을 산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에는 잠재적인 함정이 2가지 있다. 첫째,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의미한 댓글에 일일이 답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칠 수 있고 투자한 시간과 돈에 비해 훨씬 더 나은 수익을 줄 수 있는 마케팅 작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는 규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 회사에서 직원들이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잡담을 나누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처럼 직원들이 온라인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돈이 들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당신이 소셜미디어에 들인 귀중한 시간은 쓸모없는 것이었단 말인가? 둘째, 소유권에 대한 문제다. 소셜미디어에 있는 당신의 회사 페이지와 프로필은 사실 소셜 네트워크 회사의 자산이다. 따라서 그 네트워크에 프로필과 고객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돈을 소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신의 자산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회사의 자산을 구축하는 셈이다. 그래서 나는 웹사이트, 블로그, 이메일 명단과 같은 내 마케팅 자산을 별도로 직접 구축하기를 선호한다. 그렇게 한 다음 그런 마케팅 자산에 대한 트래픽을 유도하는 방편으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내 시간과 노력을 언제든 나를 쫓아낼 수 있는 땅. 주인에게 드리기보다는 내 자신의 집을 개조하고 혁신하는 데 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페이스북 기업 페이지에 관한 정책 변화다. 이전에는 당신 회사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른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접근할 수 있었다. 그래서 기업들은 사람들이 회사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게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제 페이스북은 당신 회사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찾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마다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일부에게만 보낼 수 있을 뿐이다. 페이스북의 이런 정책 변화는 페이스북에서 관심 고객을 모으는데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은 많은 회사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내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좋아요를 누른 사람 1만 명보다 내 이메일 목록에 있는 1000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모든 마케팅 전략이 다 마찬가지지만 잠재 고객들이 어디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 파악하고 적절한 매체를 통해 그들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소셜미디어는 당신의 잠재 고객이 시간을 자주 보내는 장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은 이메일. 이메일은 잠재 고객과 기존 고객 모두와 접촉하는 직접적이고 사적인 방법이다. 스마트폰과 모바일 기기의 확산 덕분에 거의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이메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메일 가입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온라인 마케팅 전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사용자의 이메일 수신 동의서는 웹사이트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를 통해 웹사이트 방문자의 이메일 주소를 캡처할 수 있고 비록 당장 구매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신 회사에 관심이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방문자를 구매 고객으로 육성할 수 있다. 다음 2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관심 고객의 포착과 육성은 마케팅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2단계다. 이 2단계를 통해 아직 구매 결정에 이르지 못하고 관심만 표명하는 잠재 고객을 지능적으로 다룰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관심 표명 고객들이 모든 잠재 고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향후 판매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을 채우는데 매우 중요한 존재들이다. 만일 회사가 이처럼 관심을 표명한 비구매자를 제때 포착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영영 잃어버릴 수 있다. 현재로서 당신의 유일한 희망은 그들이 마침내 구매할 준비가 되었을 때 자신들이 며칠 전, 몇 주 전, 몇 달 전에 방문했던 수백 개의 웹사이트 중에서 당신 회사의 웹사이트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메일을 통해 고객 전반에 걸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쉽게 테스트하고 선보일 수 있다. 이메일 가입자와 관계를 구축해 놓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점점 더 가치 있는 마케팅 자산이 된다. 응답률이 높은 이메일 구독자 목록을 작성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언제든 유용하다. 매력적인 제안을 만들어 등록된 이메일 목록으로 일시에 뿌리면 그 제안이 성공인지 실패인지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이 방법은 인쇄물을 제작하거나 클릭당 광고료를 지불하는 것과 같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광고 수단을 동원하기 전에 저렴하게 제품을 테스트해보는 좋은 방법이다. 최근 들어 소셜미디어가 크게 성장하며 인기가 높아졌지만 이메일 데이터베이스는 여전히 온라인 마케팅 전략에서 중요한 방법 중 하나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셜미디어에서는 소수의 팔로워만이 당신의 메시지를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설령 당신의 메시지가 모든 사용자에게 전달되도록 허용된다 해도 어쩌면 불필요한 소음에 빠져 허우적거릴지 모른다. 재미있는 고양이 동영상, 수많은 의미 없는 농담, 각종 밈이 당신의 마케팅 메시지를 밀어낼 것이다. 소셜미디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메일 데이터베이스는 당신의 자산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잠시의 유행에 불과한 소셜미디어 회사와는 다르다. 마이스페이스를 기억하는가? 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마이스페이스처럼 곧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공간인 것은 마찬가지다. 당신이 다른 회사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했다가 그 회사의 인기가 떨어지면 당신의 온라인 마케팅 자산도 좌초되고 만다. 이메일이 강력한 매체이긴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이메일 마케팅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아보자. 1. 스팸 메일을 보내지 마라. 대부분의 나라에는 이메일 마케팅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마케팅 이메일을 보내려면 이메일 수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웹사이트에 수신자 동의 양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수신자가 명시적으로 이메일 수신을 요청하지 않은 이메일 주소 목록을 비정상적인 경로로 매입하거나 수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실제로 불법일 뿐만 아니라 당신 회사를 형편없는 스팸 메일 발송자로 포지셔닝하게 만든다. 포지셔닝에 대해서는 6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인간적으로 행동하라. 마치 로봇이 보낸 것처럼 쓰거나 공식 문서처럼 쓰지 마라. 이메일은 매우 개인적인 매체 수단이다. 따라서 비록 수천 명의 구독자에게 동일한 이메일을 보낸다고 해도 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처럼 진지하게 써야 한다. 격식을 차리지 말고 편하게 써라. 3. 상업용 이메일 마케팅 시스템을 사용하라. 대량 이메일 마케팅의 아웃룩이나 지메일 등 일반 이메일 서비스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일반 이메일 서비스는 1대다가 아닌 1대1 용도로 설계되었다. 이런 일반 이메일 서비스에서 대량 이메일 마케팅을 시작하면 계정이 닫히거나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 대신 싸고 사용하기도 쉬운 상업용 이메일 마케팅 시스템이 있다. 인기 있는 상업용 이메일 마케팅 시스템으로는 여러 가지 회사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장점은 가입 취소 옵션이나 마케팅 이메일 하단에 연락처 세부 정보 등이 있어 많은 법적 준수사항을 자동으로 처리해준다는 것이다. 또 수신자의 스팸 차단에 걸리지 않게 최선을 다하며 고객에게 확실한 전달 기능을 자랑한다. 4. 이메일은 정기적으로 보내라. 이메일 데이터베이스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비활성화 상태로 바뀐다. 수신자가 당신 회사의 이메일에 수신 동의를 했어도 오랫동안 연락을 받지 못하면 발송자가 누구인지 잊어버려서 스팸 발송자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중요한 온라인 마케팅 자산, 데이터베이스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고객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하려면 사용자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이메일 연락을 유지하라. 물론 매주 하는 게 최선이지만 이는 표적 시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매일, 심지어 하루에도 여러 번 이메일을 보내는 이메일 마케터들도 있다. 이메일을 보내는 빈도수는 정해진 바가 없다. 다만 이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가 관련성이 있는지, 가치 창출이 되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5. 가치를 제공하라. 수신자에게 물건을 팔려고 할 때만 이메일을 보낸다면 수신자는 바로 실증을 내고 수신 동의를 취소하거나 이메일을 무시하거나 당신 회사를 스팸 발송자로 걸러낼 수 있다. 모든 건강한 관계는 가치의 교환을 기반으로 한다. 당신 회사가 보내는 이메일이 단순히 판매 권유가 아니라 수신자에게 가치를 창출하게 하라. 가장 좋은 비율은 가치 있는 메일을 3번 보낸 후 구매 권유 메일을 1번 보내는 것이다. 6. 자동화하라. 상업용 이메일 마케팅 플랫폼을 사용하는 또 다른 좋은 이유는 바로 자동화다. 이 플랫폼들을 이용하면 새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순서를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입자의 가입과 동시에 환영 이메일을 보낸다. 하루 뒤에는 그 고객이 관심 있어 하는 제품 범주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다 가치 있는 이메일을 보낸다. 3일 후에는 당신의 회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낸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구독자들이 상담 예약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는 이메일을 보낸다. 이 모든 것을 플랫폼에서 순서대로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메일 마케팅 플랫폼은 당신의 영업사원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이다. 그 영업사원은 아파서 병가를 내는 일도 없고 불평도 하지 않으며 꼭 필요한 후속 조치도 결코 잊어버리는 법이 없다. 하지만 이메일 마케팅에도 3가지 유념할 부분이 있다. 1. 이메일이 확실히 전달되게 하라. 앞서 설명한 대로 이메일의 확실한 전달을 보장하는 방법은 상업용 이메일 마케팅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 이메일 내용에 스팸으로 여겨질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신경 쓰고 너무 많은 이미지나 링크를 사용하지 마라. 2. 수신자가 당신의 이메일을 열게끔 하라. 수신자가 이메일을 열어보게 하는 좋은 방법은 끌리는 제목을 사용하는 것이다. 2장의 광고 문안 작성에서 문구 작성 전략과 헤드라인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잠재 고객에 받은 편지함에는 수백 통의 메일이 열리지 않은 채 잠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메일 제목은 수신자의 호기심을 유발해 메일을 열고 싶게 만드는 제목이어야 한다. 3. 수신자가 당신의 이메일을 읽어보게 하라. 어떤 마케터들은 가입자들에게 보내는 광고 이메일은 가급적 짧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메일의 길이는 얼마나 관련성이 있느냐와 얼마나 좋은 내용이냐에 비하면 부차적인 문제다. 설득력 있는 내용을 쓴다면 당연히 읽어볼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저명한 이메일 마케터들과 블로거들은 이메일을 매우 길게 쓴다. 게다가 그런 긴 이메일을 자주 보낸다. 표적 시장에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표적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메일의 내용이 표적 고객에게 관련성이 높고 설득력이 있다면 그 길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이메일 본문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티저나 요약본만 넣어서 짧게 쓸 수도 있다. 그런 다음 웹사이트나 블로그의 링크를 클릭하면 더 많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잠재 고객을 초대하는 방법도 있다. 이메일은 매우 강력하고 개인적인 미디어 수단이다. 자동화 기능을 강화해 설득력 있는 광고를 만들 수 있다. 이메일 마케팅을 제대로 활용하면 온라인 및 오프라인 미디어 전략 둘 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전통적 우편 마케팅은 여전히 유효하다. 오늘날 인터넷, 이메일, 소셜미디어가 개인과 회사 커뮤니케이션에서 막대한 역할을 하다 보니 많은 사람이 전통적인 우편을 통한 마케팅은 거의 죽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나 역시 기술에 대해 문외한이 아니다. 나는 초기 다이얼 전화 시대와 그 이전부터 인터넷과 함께 자란 세대다. 게다가 성공적인 기술 스타트업 두 곳을 공동 설립하기도 했다. 나는 이 기술 스타트업의 처음부터 급성장 과정, 그리고 엑시트까지 직접 도왔다. 이러한 배경이 있는데도 나는 전통적 우편 방식을 매우 중요시 여기며 심지어 마케팅 채널로서 그 중요성이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미디어 전략에서 당신이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다. 이메일은 전통적 우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속도와 효율성을 좋아한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일에 관한 한 물리적 사물의 위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원하는 방향으로 감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던가. 예를 들어 한 남자가 아내에게 기념일을 맞아 사랑해라는 글귀를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는 것과 사랑해라는 글귀를 카드에 손글씨로 써서 꽃다발과 함께 보내는 것을 비교해보자. 동일한 메시지지만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과 실제 물리적으로 보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구글 애즈 쿠폰 엽서를 우편으로 받아본 적이 있는가? 디지털 시대의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이 중소기업 대상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전통 우편물을 사용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우편물은 수명이 훨씬 길고 일부러 없애려면 수고를 해야 한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의 편지를 수십 년 동안 소중히 간직하고 보관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받은 편지함에서 삭제하면 다음 순간 바로 잊어버리는 짧은 수명의 이메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전통 우편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지난 몇 년 동안 그 양이 상당히 줄어 매우 정리되었다는 것이다. 마케터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꿈이 실현된 것이다. 사실 전통 우편물의 우후죽순 폭주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었다. 이제 과거처럼 어수선하지 않은 미디어를 다시 이용하는 것은 꽤 매력적인 일이 되었다. 반대로 이제는 오히려 이메일 양이 훨씬 더 많아지고 더 어수선해졌다. 이메일 받은 편지함의 잡음은 터무니없이 늘어났고 받은 메일을 분류하는 데 능숙한 사람조차 전통 우편물을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기분으로 이메일을 처리한다. 그저 삭제 버튼에 손가락을 대고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이메일을 삭제해버린다. 즉시 대응할 수 없는 모든 메일은 삭제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하거나 받은 편지함에서 잊혀진다. 영화 스타트rek에서처럼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순간 이동시키는 방법을 알아내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운송 배달원과 우편 서비스를 통해 우편물과 물건을 운송할 수밖에 없다. 의심의 여지 없이 전통적 우편은 강력한 미디어 수단이다. 다만 모든 매체가 그렇듯이 어느 한 매체에 의존하거나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의 목표는 우편이든 그 밖의 어떤 매체든 그 매체에 대한 투자 대비 좋은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니까. 마케팅 예산을 무제한으로 확보하는 방법. 예산에 대한 협의 없이 마케팅이나 미디어 지출에 대한 어떤 논의도 진행될 수 없다. 마케팅에 돈을 쓰면 그 결과는 다음 셋 중 하나다. 1. 마케팅이 실패한다. 즉,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한 것보다 수익이 더 적은 경우. 2. 결과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케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알 수 없다. 3. 마케팅이 성공한다. 즉,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한 것보다 수익이 더 많은 경우.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각각의 행동 지침이다. 1. 마케팅이 계속 실패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일단 중단하고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을 바꿔라. 2. 마케팅 결과를 측정하지 않았다면 그건 분명 잘못된 일이다.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마케팅 결과와 투자 수익률을 추적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기 때문이다. 3. 마케팅 효과가 있고 지속적으로 플러스 투자 수익률을 내고 있다면 마케팅을 더욱 활성화하고 가능한 한 많은 돈을 투자하라.
영세 업체들이 가장 열심히 하는 일 중 하나가 마케팅 예산을 쥐어짜는 일이다. 마케팅 예산을 쥐어짠다는 것은 당신이 하는 마케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돈을 단지 비용, 즉 돈 낭비로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니면 회사가 마케팅 결과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케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면서 그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거나, 전자라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 한계를 정해야 한다. 효과도 내지 못하는 광고의 비용을 마구 쓸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왜 효과를 내지 못하는 마케팅에 돈을 계속 낭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문해봐야 한다. 후자라면 즉시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다. 마케팅 효과를 측정하지 않아 그 효과를 알지도 못하는데 도대체 왜 마케팅 비용을 꾸준히 지출한단 말인가? 그리고 마케팅이 효과가 있다면 플러스 투자 수익을 가져온 굳이 왜 예산 책정을 빌미로 지출을 제한한단 말인가? 효과적인 마케팅은 돈을 합법적으로 찍어내는 것과 같다. 이처럼 돈이 되는 마케팅 시나리오를 돈을 할인가로 버는 것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내가 $100짜리 지폐를 $80에 팔고 있다면 당신은 할 수 있는 한 많이 사지 않겠는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번 달에 예산이 $800밖에 안 되니 10장만 사겠습니다. 라고 말하겠는가? 그래서 나는 항상 효과가 있는 마케팅에는 예산을 무제한으로 쓰라고 말한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선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 자체로 큰 문제다. 하지만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수요가 늘어난다면 제품의 가격을 올릴 절호의 기회다. 회사의 마진은 즉시 증가하고 고객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마케팅 예산을 짜야 할 유일한 시점은 마케팅을 테스트하는 단계 때뿐이다. 테스트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만족할 만한 마케팅이 나올 때까지 자주 그리고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실패하는 것이 좋다. 헤드라인, 제안, 광고 포지셔닝 등 기타 변수를 가능한 한 많이 테스트한 다음 실패한 것들은 걸러내고 최고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조합을 얻을 때까지 마케팅을 최적화하라. 우체국은 수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줄 광고성 우편물이나 형편없는 광고성 우편물이나 똑같은 금액을 청구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일단 지출한 비용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는 효과적인 마케팅을 찾으면 마케팅 지출을 늘려 합법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속도를 높여라. 가장 위험한 숫자. 1은 당신 회사가 사업을 운영할 때 가장 위험한 숫자다. 그것은 기업을 취약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관심 고객을 추적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는가? 주요 공급 업체도 한 군데이고 주요 고객도 한 곳뿐인가? 한 가지 유형의 매체에만 의존하는가? 한 가지 유형의 제품만 판매하는가? 컴퓨터 시스템 용어를 쓰자면 당신 회사에는 단일 장애점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 회사는 취약하며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작은 변화라도 생기는 날이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매우 힘든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이 검색 엔진 알고리즘을 바꾸자 많은 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들 기업은 마케팅 예산과 노력을 모두 구글 검색 엔진에 최적화되도록 쏟아부었는데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관심 고객을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구글이 유료 광고의 유형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을 때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 구글에 매달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있는 광고주들조차 구글의 갑작스러운 방침 변경으로 타격을 입었다. 구글은 이전보다 4배, 5배, 때로는 10배의 광고료를 청구하기 시작했다. 결국 광고주들은 구글에서의 광고 활동을 중단하거나 관심 고객을 추적할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사이 이들의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미국에서 팩스 브로드캐스팅이 사실상 금지되자 그 시스템을 관심 고객을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많은 사업체가 파산했다. 모래가 아닌 바위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격언이 있다. 그래야 폭풍이 와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앞서 언급한 숫자 1 때문에 당신 회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파악하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1. 가장 큰 고객이 당신을 떠나 경쟁업체로 가거나 그 고객이 문을 닫는다면? 2. 정부가 법률을 변경해서 당신 회사의 제품이 불법화되거나 규제 대상이 된다면? 3. 당신의 주요 광고 전략이 먹히지 않는다면? 당신의 광고비가 극적으로 많아진다면? 4. 당신 회사가 현재 검색 엔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지만 그 순위가 사라지거나 클릭당 결제 요금이 급격히 상승한다면? 5. 당신의 최대 공급 업체가 가격을 인상하거나 공급이 부족하거나 문을 닫는다면? 6. 이메일 마케팅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전략을 더 엄격하게 단속한다면?
이 모든 시나리오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종종 일어난다. 이 중 어떤 것에 해당한다면 당신도 언제든 위험에 노출되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폭풍이 오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므로 회사의 단일 장애점을 찾아내 제거하라. 그러면 법이 바뀌어도 광고료가 올라도 특정 전략이 갑자가 예전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당신 회사는 여전히 안전할 것이다. 당신이 어느 한 가지에 의존하지 않으면 모든 통제권은 당신에게 있다. 기업 가이자 동기부여 연설가로 유명한 짐 론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훌륭한 철학을 보여주었다. 여름에 겨울을 대비해야 한다. 하늘이 푸르고 뭉게구름이 떠 있으면 이 여름이 계속되리라 속기 쉽지만 겨울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겨울을 대비하라. 항상 겨울을 대비하고 있으면 설령 위에 언급한 시나리오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최소한 당신 회사를 더 탄력적이고 가치 있게 다져놓을 수 있다. 미디어 전략과 관련하여 흔히 보는 시나리오는 대부분의 영세 기업들이 새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하는 곳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는 적어도 5곳은 확보하라고 권한다. 그리고 그 5곳이 대부분 유료 미디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마케팅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료 미디어가 중요한 이유는 2가지다. 첫째, 신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돈을 들여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면 그 광고는 부지런히 제할 일을 할 가능성이 크다. 입소문과 같은 무료 마케팅 방법에서 신문 광고처럼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된 관심 고객의 흐름을 포착하기는 매우 어렵다. 둘째, 유료 마케팅을 함으로써 투자 수익률에 집중할 수 있다. 유료 마케팅이 효과가 없으면 당신은 그 광고를 중단할 것이다. 그 광고에 더 이상의 시간이나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입소문처럼 돈을 들이지 않는 마케팅을 하는 경우 이런 단호함은 사라지고 광고 결과에 덜 민감해져 효과가 없어도 많은 시간을 계속 낭비한다. 이는 신중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놀라울 정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비용을 날리고 있는 셈이다. 직접 반응 마케팅을 통해 $1 들인 광고를 $1 이상의 수익으로 바꾸는 것은 예술이자 과학이다. 당신의 기업을 더 회복력 있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3장 실행 과제. 표적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광고 매체를 사용할 것인가?